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즉 지난 6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000개사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해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병 노마스크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미국 관광객의 입국 제한을 추진합니다. EU 집행위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과 입원이 급증하면서 미국발 입국 제한을 회원국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종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부터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 어려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모범 국가로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어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 체제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 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습니다. 1인 가구는 당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늘려 5,800만 원 이하로 건보료 기준을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도 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인 가구의 90%가 지원받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세부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추석 전인 다음 달 6일부터 신청을 받고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과 점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하여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사용하고 계신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는 시군 단위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회복 자금의 2차 신속 지급 대상이 61만여 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 회복 자금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돼 61만 1,000개사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모두 1조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133만 4천 곳에 이어 이번에 61만 1,000곳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지원 대상은 194만 5천 곳으로 늘었습니다. 애초 희망 회복 자금의 전체 지원 대상은 178만 곳으로 예상됐지만 매출 감소 기준 등 지원 조건을 폭넓게 적용한 결과 16만 곳 이상의 사업체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 4차례 지원금이 지급되며 저녁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이른바 투잡을 뛰는 나홀로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업까지 하면서도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는 현실에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우선 강조하는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고깃집을 하는 김태봉 씨는 지난 3월부터 배달 대행 업체 기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빚으로도 가게 유지비를 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는 가족들 걱정에도 난생 처음으로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따금 오는 고깃집 손님들은 아내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계속 대출 받든지 아니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빚을 대출 받는 것보다는 내 몸을 떼어가지고 해가지고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1년 반에 걸친 집합 금지를 버티고 있는 노래방 업주 최현정 씨. 반년 전부터 김밥집, 고깃집, 해장국집을 전전하며 설거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무릎을 다치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익숙치가 않잖아요. 설거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해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계속 퐁퐁 설거지하는 세제랑 물이 흐르니까 접질려져 버린 거예요. 이걸 들고. 돈벌 길이 꽉 막히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노래방 월세가 걱정입니다. 안 좋은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몸져놓은 남편이 있어 버텨냈습니다. 아니 월세가 1,000만 원이 넘게 밀렸어요. 폐업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까지 쇼크로 작년 7월에 뇌출혈, 뇌수술을 3번이나 받은 바람에 주위에 안 깔린 데가 없어요, 빚이.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가운데 부업을 하는 업주는 지난달 15만 5천 명,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폐업을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생존 여건 속에 업주들은 방역만이 나라의 책임은 아니라고 성토합니다. 지금 투잡을 뛰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였지만 지금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의 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 70%가 되면 정부가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기대하는 일마저 지쳤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시가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들어갑니다.
코인 노래 연습장과 PC방, 영화관 등 750여 곳이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하며 출입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등을 살핍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영내 부대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이 8월 말부터 병사를 상대로 노마스크 계획을 세웠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국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민간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았고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할 경우 군과 국민께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회복의 희망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3주간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여름 배추 산지인 강원도 고랭지에서 배추 출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잦은 비로 경충해가 확산하는 데다 코로나19로 따른 소비 위축으로 가격까지 내려가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확이 한창이지만 버려지는 배추가 훨씬 많습니다. 폭염에 이은 잦은 비로 석회 결핍증과 무름병 등이 확산하면서 상품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배추 속을 보면 이렇게 무른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렵다 보니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0개, 1개나 나올 똥말똥 해서 작업을 해서 서울을 가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서 작업을 지금 하다가 지금 중단하는 중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추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소비처인 식당과 학교 수요가 급감하는 등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품 기준 고랭지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만원 안팎으로 평년보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평년 배추 가격의 80%까지 차액을 보전해주고 소비 촉진 행사도 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 수도권 이쪽 사이 거리두기나 어떤 소비 영향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배추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배추 만여 톤으로 수급을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생물권 보존 지역을 지정하는데요. 울산시가 태화강과 영남 알프스를 이런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신불산과 간월산 등 9개 봉우리가 오르진 영남 알프스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합니다. 울산 태화강에는 여름철 백로 8천여 마리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머무는 거대한 대숲과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는 태화강은 지난 5월에 국제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에 등재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런 대표적인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재를 추진합니다. 먼저 울산시는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맞추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합니다. 규약의 핵심은 지정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존구역 크기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대상 지역이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받고 있는 데다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2위여서 지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은 뛰어난 환경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함인데요. 대상 지역 내 자연 환경도 충분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한 동의만 이끌어낸다면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까지는 5년 정도 걸립니다. 울산시는 방구대 암각하의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주전과 일산 해안의 화강암과 해식지형에 대해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계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년에서 2019년에 국가 채무 증가 속도인 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국가 채무는 2038년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 원, 2052년에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 원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플로리다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환자로 넘치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시피주 등의 병원이 의료용 산소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지역 병원은 산소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병원은 탱크에 보관해둔 산소가 부족해지자 비상용으로 마련해둔 예비 물량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 공급업체 프리미어는 미국 남동부 지역 병원들에 공급할 산소가 부족하다며 병원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사용 분량밖에 남지 않은 최악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과 ABC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더 많은 어린이가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이라며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간염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왔다며 어린이 보건정책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10월 초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12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200만 명이 부스터샷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12세 이상 전 연령대로 확대했습니다. היום אנחנו מרחיבים את האפשרות לקבלת חיסון דחף, החיסון השלישי, לכלל האוכלוסייה.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지난달 12일 장기 이식 후 면역력 저하자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60대 이상 고령자로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50대, 40대로 접종 연령을 점차 낮춰오다 이제는 거의 모든 연령대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200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부스터샷의 속도를 내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경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올봄 일찍 달성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가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늘자 다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재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החיסון השלישית מביאה אותנו להגנה כמו שהייתה אחרי מנת החיסון השנייה כשהיא הייתה טריה. זאת אומרת, יש עלייה פי 10 במוגנות של האנשים אחרי מנת החיסון השלישית. 때문에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당수가 아직 1차 접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스터샷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도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등은 부스터샷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 제한을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스가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주 사이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과 입원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 제한을 회원국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EU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에 풀었던 빗장을 약 2달 만에 다시 잠그는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 권고는 30일부터 적용될 전망으로 EU 27개 회원국이 재량에 따라 입국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EU가 안전여행 명단에서 미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 국가들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의 이물질 혼입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는 가운데 이물질 일부는 용기의 고무막의 부스러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키나와에서 보고된 모더나 백신 관련 이물질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용기의 고무막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모더나 백신의 일본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일본 다케다 제약과 협의한 결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생성은 용기에 들어있는 백신을 주사기에 충전할 때 비스듬히 바늘을 꽂으면 고무막의 재질이 긁혀 떨어질 수 있다며 바늘을 수직 방향으로 찌르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모더나 백신의 이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는 해당 백신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 발표 자료에 따라 제조 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불안 증상은 반려견뿐 아니라 독립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고양이에게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분리불안을 겪게 되면 보호자가 보이지 않을 때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슬프게 울어대고 나아가 배변 실수까지 하는데요. 유기묘 보호소에서 데려온 고양이가 언젠가부터 분리불안을 보이기 시작해 전문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고양이의 분리불안 증세와 또 배변 실수를 개선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치치에겐 남모를 비밀이 있다? 똥을 싸는데 소파 밑에가 치치 화장실이에요. 언제부턴가 소파 밑에서만 대변을 본다는 치치. 보호자를 향한 심한 분리불안 증상까지 보인다는데요. 치치의 문제 행동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반려묘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는 가정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가 눈에 띄는데요. 얘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치치입니다. 거기 있어요? 네, 여기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네요. 얘는 고양이. 치치가 원래 유기묘였는데 보호소를 갔는데 치치가 유독 저를 보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가서 바로 데려오게 됐고, 꾸야 같은 경우는 구조하신 분이 이제 병원에 데려갔다가 임보자가 안 나타나면 방사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자의 집에서 임시 보호 중이라는 꾸야. 터줏대감인 치치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친다는데요. 치치는 그런 꾸야가 귀찮은 눈치입니다. 꾸야가 아무래도 어려가지고 좀 치치한테 놀고 싶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치치가 좀 싫어해서 이렇게 계속 내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치치의 곁을 맴도는 꾸야. 하지만 치치는 꾸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요. 물었어? 아니. 약간 물 것 같기도 하고. 우는다. 어머, 얘 예민한데? 쌀 것 같은데?
똥 싸기 전에 좀 예민해지거든요. 대변을 보기 전 유독 예민해진다는 치치. 그런데 똥을 싸는데 화장실에 안 싸요. 소파 밑에가 치치 화장실이에요. 이 소파 밑이 치치의 화장실이라고요? 잠시 후 슬며시 소파 밑으로 들어오는 치치. 갑자기 대변을 본 뒤 누가 볼세라 재빨리 자리를 뜹니다. 치치야, 거기 또 똥 쌌어? 언제부터 똥을 쌌어요? 지금 1년 반 좀 넘었어요. 친구의 친언니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 잠깐 맡아준 적이 있어요. 그 고양이가 가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똥 테러가. 원래 화장실을 잘 가렸다는 치치. 왜 배변 실수를 하는 걸까요? 저 이제 거실 소파 옆에 화장실이 큰 거가 하나 있고 제 방에도 여기 화장실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큰 건데. 집안 곳곳에 화장실을 두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친구 방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3개? 네. 소파에서 싸니까 아무래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화장실을 좀 이용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넣어놨습니다. 의외의 장소에도 화장실이 보이는데요. 소파 밑이나 어둡고 뚜껑이 막혀있는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무를 따로 제작해서 뚜껑처럼 올려놨거든요. 가끔 치치가 화장실에서 똥을 쌀 때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고 어쩌다 치치가 소파 밑이 아닌 화장실 모래에 제대로 배변을 하는 날이면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가 된답니다. 저희는 이제 화장실에 똥 싸주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치치가 바뀌는구나 이러고 막 좋아서 그랬던 건데 그것도 이렇게 오래 가거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치치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치치야, 언니 잠깐 나갔다 올게. 그날 오후 보호자들이 잠시 외출을 하는데요. 곧바로 울기 시작하는 치치. 집안 가득 구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급기야 현관문 앞에까지 가서 목청을 높입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보호자들. 치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는데요. 과연 보호자에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치치야, 뭐 했어? 치치야, 무서웠어? 나 금방 들어왔잖아. 혼자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크게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거실에 혼자 남겨진 치치. 보호자가 보이지 않자 또다시 울기 시작하는데요. 방문을 닫은 보호자가 원망스러운지 문 앞으로 다가가 더 크게 울어댑니다. 문을 열라고 시위하는 것 같죠? 하는 수 없이 보호자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끝났어? 보호자에게 많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치치 키우기 전에는 고양이가 되게 독립적이고 혼자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타고 좀 원래 생각했던 고양이랑은 좀 달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치치의 계속되는 배변 실수, 그리고 보호자를 향한 심한 분리불안까지. 과연 치치의 문제 행동은 교정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치치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들어와도 될까요? 네네네. 아유.
안녕. 너. 호기심 많은 꾸야부터 다가오는데요. 와, 눈이 부끄럽구나. 치치도 전문가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호기심은 많네요. 배변 실수의 장소는 어딘가요? 소파 여기 밑에. 네. 아, 예, 여기 지금은 없고요. 아, 네, 지금 네네. 없습니다. 원래는 화장실에서 배변했다는 치치.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1년 반 넘게 화장실이 아닌 소파 밑에 배변 실수를 반복해오고 있다는데요. 꾸야가 오기 전에 다른 동물, 다른 고양이를 임시보호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2번 정도. 2번 정도 있으시고 배변을 이상한 장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역 표시를 하는 게 아닐까. 임보를 했던 고양이들 때문에 네. 자기 영역을 뭔가 침해받은 느낌? 다 말고 계신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이먼 데까지. 아, 그래요? 대변을 보는 것은 자신의 세력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행동이자 동시에 그것의 모티브가 된 것은 새로운 고양이들이 들어왔던 경험들. 다시는 임보를 맞지 마셔야 돼요. 치치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다른 고양이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거랍니다. 배변 실수 역시 강력한 불만 표시인 셈인데요. 저 장소가 자신의 화장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장소에 대변을 봐야지만 자신에게 어떤 큰 이득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소를 바꾸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애견용 배변 패드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소파 밑에 아예 배변 패드를 깔아서 새로운 화장실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요. 흔들린다든지 또는 고양이가 밟거나 해가지고 밀려나게 되면은 이걸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치치처럼 배변 실수를 반복하는 고양이를 위한 솔루션. 평소 배변 실수를 하는 자리에 패드를 깔아주는 겁니다. 기존의 배변을 하던 곳과 별 변화가 없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보호자가 치우기에도 편해지고요. 요 다음 단계로는 플라스틱 판을 놔두고 그 위에 배변 패드를 깔고 거기도 성공하면 조금씩 모래를 흩뿌려주고 최종적으로는 배변 패드를 더 이상 깔지 않고 모래에다가만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치치가 배변 패드를 통해 점차 모래에 익숙해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행동이었죠. 바로 보호자를 향한 치치의 심한 분리불안 증상인데요. 저 친구들이 성숙한 자아라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극도로 선호하거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성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도록 만들면서 고양이들을 다 유아기에 머물러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아기에 있는 고양이들은 보호자에게 엄마처럼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호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박약이에요. 보호자가 나갔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혹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보호자와 고양이 간의 신뢰감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놀이, 그리고 놀이 과정에서의 보상. 평소 보호자가 치치에게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전문가. 고양이와 놀아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 놀아주시는 분들이 앞에서 눈앞에서 막 흔들거든요. 정신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가까이 앞에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살짝 숨어 있다가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고양이한테는. 네, 그 다음에 추격전이에요. 그 다음에 추격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숨어요. 이렇게 장난감으로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일깨울 수 있다는데요. 이번엔 치치와 사냥 놀이를 해볼 차례. 치치도 장난감에 더 호기심을 보이는데요. 아, 잡았다. 아이고. 장난감을 잡았을 때 재빨리 간식 보상하는 게 포인트. 방금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 우리 입장에서는 놀이이지만 고양이는 놀이이자 동시에 그 근간에는 사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성공했다는 전제하에 아주 작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으로 주는 먹이는 장난감 놀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먹이여야 돼요.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고양이가 활성도가 높아지니까 고양이의 건강 측면에서 좋은 접근법이고 고양이 스스로도 삶이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하게 돼요. 치치의 분리불안 증상을 개선해줄 또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는데요.
클리커 트레이닝은 고양이하고의 유대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단 앉아 일어서 뭐 뽀뽀 이런 걸 했을 때 얘는 이제 우리가 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큐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클리커가 큐 사인 역할을 해줍니다. 기존에 해치려다가 실패한 게 뭐세요? 지금은 아예 주진 않고 이렇게 네. 제가 잡아서 아, 네. 그거는 뭐 하고 이렇게 네. 잡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손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치치에게 딸깍 소리가 나는 클리커 훈련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자, 방금 우연히 발을 들었죠. 원하는 행동이 나올 때까지. 자, 이해되세요? 먼저 하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뭔지 몰라요. 오케이. 네. 예상외로 습득력이 빠른 치치. 클리커 트레이닝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3일 정도 하면 이해해요.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씩 요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치의 입장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나 유대감이 공고해져요. 그렇게 되면 분리불안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솔루션 이후 꾸준히 훈련을 반복해온 보호자. 짧은 시간 동안 치치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아고 잘했어. 솔루션 받고 치치가 분리불안도 좀 줄어들고 잘 놀고 그리고 교육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앞으로 치치랑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치치야,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해서 사랑받는 반려묘가 되길 바랄게. 지난주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가 사전 개통 첫날부터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올렸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그 스마트폰이 더는 새로울 게 없어서 이제는 이 시장이 점점 죽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당장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네. 화웨이는 사실상 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또 그 와중에 잠시나마 세계 시장 1위를 중국 샤오미가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폴드는 양옆으로 그리고 플립은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폰인데요. 가격을 인하하고 그동안 요구됐던 방수 기능이나 펜 기능을 비롯해서 새로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이제는 얼리 어댑터만 좀 실험적인 폰이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다 싶을 정도로 좀 잘 균형을 맞춘 그런 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작년에 출시된 제품 가격을 할인한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비싼 폰이긴 하지만요. 자, 저도 그 실물을 직접 한번 만져봤는데 이 정도면 이제 구매할 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포기하고 지금 이 폴더블 시리즈만 들고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 갤럭시 노트 20에 비하면 올해 좀 인기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갤럭시 Z 플립 3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예쁜 데다 가격이 다른 경쟁폰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요. 다만 기능적으로는 갤럭시 S21이나 아이폰 12 프로 같은 비슷한 초고가 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접히지 않는 폰들이 더 좋고요.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폴더블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샤오미에서도 지난 3월 9,999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2만 원 정도 되는 폴더블 스마트폰
미 믹스 폴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긴 게 갤럭시 Z 폴드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또 화웨이에서도 메이트 X2라고 내놓은 제품이 있고요. 비보와 오포 같은 중국 스마트폰 회사도 올해 하반기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이 모토로라에서도 모토로라 레저 폴더블 폰을 작년에 출시를 했었고요. 다만 구글이나 애플에서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었군요. 자, 그 9월이면 아이폰 13이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애플 쪽은 어떤가요? 솔직히 작년에 행사 좀 많이 뒤쳐졌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매년 하던 대로 9월에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아이폰 13이 될지 아니면 아이폰 12S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니, 일반, 프로맥스 네 종류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특징이라면 이 노치가 좀 더 줄어들고요. 카메라 기능을 좀 더 업데이트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루머웨어로 좀 많이 나왔던 터치 아이디는 넣으려고 했다가 안 넣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가격도 이번에 올리려고 했다가 안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마 더 좋은 소식 같은데요. 내년에 나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노치가 사라진 이제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구글도 지난 18일 새로운 폰을 출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7일 갑자기 이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5A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 $449로 저렴하면서도 카메라도 괜찮고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폰인데요. 이 재밌게도 프로세서가 전에 출시된 구글 픽셀 5 또 구글 픽셀 4a 5G와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재고 정리를 하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예. 그래서인지 이 미국과 일본에서만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는 이 9월 이후에 나올 픽셀 6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애플처럼 구글에서 자체 설계한 텐서 프로세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설계한 프로세서인데요. 그걸 만든 노하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칩도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거죠. 대신 가격도 $1,000 이상으로 비싸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흐름을 정리하면 이 삼성을 필두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새로운 초고가 그 고급형 스마트폰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애플과 구글은 독자적인 칩을 개발해서 이 삼성과 같은 폴더블 폰에 맞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스마트폰 회사는 몇 가지 기능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안 팔리니까 다들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사고 싶어할 그런 제품을 찾고 있는 건데요. 네. 애플과 삼성은 어차피 이 판매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고가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잊혀지긴 했는데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살만한 사람은 다 산 데다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몇 년 써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안드로이드 센트럴에서 지난 7월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 매년 스마트폰을 바꾼 사람은 2.28% 정도에 불과하고요. 3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그리고 47% 정도는 고장 날 때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600, 특히 $1,000 이상의 고가폰 시장과 $200 이하의 저가폰 시장으로 좀 많이 나뉘었는데요. 여기에 5G 이동통신이 보급되면서 약간의 변수가 생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화 스마트폰에는 어떤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난 6월 그 일본에서 발매된 카메라 회사 라이카에서 감수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름이 라이츠폰 1인데요. 2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비싼 폰이에요. 근데 이 디카급인 1인치 센서를 내장했고요. 사진 품질을 라이카에서 직접 튜닝을 했습니다. 또 소니에서도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이 가변식 망원 렌즈를 장착한 엑스페리아 마크 1, 3를 출시를 했고요. 이런 제품들이 사진 기능에 특화됐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게이밍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게임을 위해서 큰 화면과 대용량 배터리, 이 게임 컨트롤러 등에 집중한 제품인데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제품도 꽤 팔린다고 합니다. 밖에 유니어츠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타이탄 프로 같은
이 3인치 초소형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그 어떤 용도별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예. 장점이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상반기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칼럼니스트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중저가 5G 스마트폰이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이 정말로 많이 팔릴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이 3가지가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지켜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올해 이 갤럭시 Z 폴드 3나 플립 3가 흥행에 성공하면요, 내년에는 진짜 많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잠시 침체 분위기를 보였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8월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달 궤도선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섀도우캠이 장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의 섀도우캠은 달의 남북극 등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고성능 카메라로 2024년으로 예정된 나사의 유인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를 찾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달 궤도에 보내는 심우주 항행 기술과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심우주 통신 기술 등을 나사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임신 10주쯤에 조산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임산부 34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궁 경부질액 내 미생물과 대사물질을 분석하면 조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락토바실루스 크리스파투스 유산균과 포도당, 칼슘 등 대사물질의 조합이 임신 조산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산 위험을 억제하는 유산균도 알아냈다며 이번 연구가 조산 예방법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승용차 17만 5천 대, 화물차 1만 9천 대, 택시 1만 대 등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화물차는 내년부터 택배용으로 신규 등록되는 차량 모두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의 경우 개인 택시는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630대에서 내년 2,000대로 대폭 늘리고 법인 택시는 차고지 내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 전기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IT 교육 솔루션 기업 구름과 함께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기관은 교원이나 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오는 11월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제공합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달리던 테슬라 자동차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테슬라 전기차가 갓길에 정차된 경찰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사건 경위를 통보했다고 CNBC 방송 등이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모델3 전기차를 몰다가 도로 갓길에 있는 경찰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케이블을 묶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스관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깊은 바다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수중 건설 로봇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왔던 수중 로봇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국산 무인 수중 건설 로봇 URI 시리즈를 개발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인성 단장을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